5. 다음날 아침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할머니 후미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어젯밤 늦게 보낸 모양인데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스팸 문자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는다. 후미가 SNS를 할 줄 알면 좋겠는데 여든이 다 된 나이를 생각하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도착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안녕, 잘 지내니? 시우네 씨와는 잘 지내는지 걱정이다. 한참이나 연락이 없어 메시지 보낸다.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라, 할머니. 간결한 문장이지만 이것도 노안경을 쓰고 끙끙거리며 한자 앉아 눌렀을 게 틀림없다. 레이토는 잠시 생각해 본 뒤에 답신을 썼다. 할머니 잘 잤어? 메시지 봤어. 딱히 힘든 건 없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치우네 씨와도 잘 지내는 것 같아. 할머니도 건강에 유의하세요. 레이토. 메시지가 무사히 송신된 것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장모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날마다 하던 대로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종무소를 나섰다. 오늘도 낙엽 쓸기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빗자루로 낙엽을 쓸어 모으면서 이런 모습을 할머니가 본다면 깜짝 놀라겠구나 라고 후미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후미와는 경찰서에서 석방된 날 밤에 만났다. 치우네와 호텔에서 얼굴을 마주한 뒤 레이토 쪽에서 연락을 했던 것이다. 석방되었다는 얘기를 하자 무척 기뻐하면서 지금 당장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길래 만나러 갔다. 에도가와 구에 있는 후미의 집은 지은 지 50년이 넘은 낡은 목조주택이다. 할아버지가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재산 중 하나로 레이토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후미의 얘기로는 레이토에게서 체포된 경위를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 알 수 없어서 안절부절 하던 끝에 일단 치우네에게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연락을 했다고 한다. 치우네의 얘기로는 야나 기사와 가을 일가 친척이 불상사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당주인 그녀에게 알린다라는 규칙을 후미가 따른 것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후미에게는 그런 판단할 여유도 없었고 단순히 따로 상의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런 이모님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라고 레이토는 말했다. 미치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만나기로 했는데 정식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후미는 미안하다는 듯 탄 얼굴을 했다. 왜 알려주지 않았어? 그래도 그게 라고 일단 말을 어물거리더니 후미는 뒤를 이었다. 이래저래 사정이 있었어. 애초에 치훈의 씨하고는 성이 다르잖아. 너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할아버지는 야나기사와가를 버리고 나하고 결혼했어. 치훈의 씨는 야나기사와 가에 그대로 남았고 그 시점에 이미 인연이 멀어져 버린 거야.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어쩌다 만나기는 했지만 결국 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어. 치우네 씨와 미치에는 나이가 20살이나 차이가 났으니까 배달은 자매라고 해도 서로 간에 선뜻 친해지기가 어려웠겠지. 레이토 씨는 치우네에게서 기묘한 일거리를 받았다는 것도 얘기했다. 하지만 후미는 농나무 파수꾼이라는 말을 알지 못했다. 내가 경찰서에 잡혀간 것을 치우네 씨에게 알려주고 이틀 뒤에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 이래저래 알아보니 자기 쪽에 맡겨주면 교도소에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쨌든지 잘 부탁한다고 했지. 그랬더니만 치우네 씨가 그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
석방되는 대로 너를 자기네한테 맡겨주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물론 본인의 의향은 확인한다는 얘기였어.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그건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대답만 하더라. 그래도 너한테 절대로 나쁘게는 안 할 거라고 하길래 그렇다면 그쪽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지. 너한테 어떤 일을 시키려는지 마음에 걸리기는 했는데 농나무 파수꾼이라니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후미와 얘기한 다음날 레이토는 치우네를 따라 이곳에 들어온 것이다. 그날 저녁에 후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다. 신사 경례와 농나무를 관리한다고? 치우네 씨는 왜 그런 일을 너한테 맡겼다니? 후미는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그걸 나한테 물어봤자 난들 알 리가 있나. 아무튼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레이토가 말하자 한숨을 쉬는 기척이 들려왔다. 그건 그렇다. 일부러 너한테 그런 일을 맡긴 걸 보면 분명 뭔가 의미가 있는 모양이지. 치우네 씨가 하라는 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봐. 알았어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대화를 나눈 건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는 이따금 생각난 듯 문자 메시지가 들어올 뿐이다. 아마 후미는 정말로 농나무 파수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리라. 하지만 치운애의 존재를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데는 분명 이래저래 깊은 사연이 있고 그건 지금도 감추고 있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사연이라는 건 나의 출생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레이토는 막연하게나마 감지하고 있었다. 레이토가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없었다. 가족은 어머니 미치에와 할머니 후미뿐이었다. 아버지는 레이토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집안 경제를 도맡은 것은 미치에였다. 오후가 되면 화장을 하기 시작해서 저녁 먹기 전에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건 언제나 한밤중이었다. 아침에 레이토가 깨어보면 옆에서 죽은 듯 자고 있었다. 분명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텐데 레이토는 그런 건 생각도 않고 엄마를 흔들어 깨우곤 했다. 미치에는 가늘게 눈을 뜨고 잘 잤니? 라고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레이토를 꽉 안아주기도 했다. 미치에가 세상을 떠난 것은 레이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다. 아름답고 건강하던 어머니가 언제부터인지 부쩍 여이면서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더니 이윽고 숨을 거두었다. 어떤 타이밍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엄마는 이제 곧 죽는구나라고 각오를 다졌던 것만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실 옥상에서 훌쩍훌쩍 울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왜 그런지 스스로를 다 잡고 있었다. 그때 어떤 병인지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유방암이었다는 건 나중에 후미가 알려주었다. 이른 단계에 발견하면 치료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미치에의 경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리라. 미치에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후미와 단둘이 살았다. 그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그다지 힘들었던 기억이 없는데 갑작스레 밥상에 차려지는 게 달라지고 후미애가 이웃에서 얻어온 옷을 입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우리 집은 가난해진 것 같다라고 어린 마음에도 짐작했었다.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엄마를 떠올리면서 술 취한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징징댔던 것을 조금 반성했다.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정식 아버지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다. 고교 입시를 위해 구청에 호적 등본을 때려갔다가 아버지 항목이 빈칸인 것이 이상해서 후미에게 물어본 것이다.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다라면서 후미는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레이토의 아버지는 미치에가 일하던 클럽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지만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정식으로 결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건 돌봐주었다. 안타깝게도 레이토가 아직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라는 것 등을 알려주었다.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것,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인물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후미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제 새삼 알아봤자 별 볼 일도 없고 나도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 라는 것이었다.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처음 미치에게서 들었을 때 나는 낳지 않는 게 좋다고 말렸어. 미치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대 남자가 자식으로 인지해 줄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런 소리는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 하지만 미치에는 그 사람은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제 뜻을 굽히지 않았어. 혹시 사정이 생겨 도움을 못 받게 된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나 혼자서라도 아이를 잘 키워내겠다라고 했어. 어떻게든 낳고 싶다. 이 아이를 지우다니 그런 건 생각할 수도 없다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나도 반대할 수가 없었지. 미치애가 분별 없이 싱글맘의 길을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후미는 하고 싶은 것 같았다. 하지만 레이토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좀 더 오래오래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야 하지 않은가. 하나뿐인 아들을 빈궁한 처지에 던져놓고 자기만 냉큼 저 세상으로 가버리다니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물론 말도 안 되는 불만이라는 건 알고 있다. 미치에도 스스로 원해서 유방암이 걸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건 충분히 잘 알면서도 불만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고하다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혼자였다. 기댈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나 혼자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지역 공립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모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졸업 후에 취직한 곳은 치바현에 있는 식품 제조회사였다. 요리나 식품에 흥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원 기숙사 대신 싸구려 아파트를 알선해준다는 점이 회사를 선택한 결정타였다. 후미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일이 됐든 한시바삐 자립해야 한다고 마음이 급했었다. 레이토가 배속된 곳은 시설부였다.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식품 기계의 보수 점검이 주된 업무였다. 오래된 기계가 많아서 번번이 고장이 나곤 했다. 게다가 식품은 제조 납기가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 맞춰야 한다. 자신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계회사의 기술자를 불렀지만 그런 때도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밤샘으로 기계를 수리하고 그 다음 날은 기계가 틀림없이 작동하는지 온종일 선체로 지켜보는 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일하는 보람이 있었다. 근무가 끝나면 선배들과 우르르 술을 마시러 나갔다. 레이토는 미성년자였지만 아무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입사한 지 2년째 되던 해 이물질 혼입 사고가 일어났다. 포장용 비닐 한 조각이 식품 안에 섞여 들어간 것이다. 반드시 센서로 체크가 되었어야 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례였다. 기술의 정비 불량과 점검 실수를 지적당했다. 담당은 레이토였다. 납득할 수 없었다. 원인은 그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생산 라인의 작업자가 의도적으로 센서를 껐다는 것이었다. 업무 효율을 높이려고 베테랑 종업원이 가끔 그렇게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어느 누구도 꺼내지 않았다. 레이토는 상사에게 항의했지만 증거도 없이 섣부른 소리는 하지 말라는 호통이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뒤에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 새로 주어진 일은 공조시설이나 공업수도시설의 운전관리, 필터와 관구 교환, 공장 전체의 청소 같은 업무였다. 그런 일이 이전보다 못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에게는 식품 기계를 맡길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만 같아서 억울했다. 일을 날림으로 한 기억 따위는 없는데. 그런 때에 고교 시절에 같은 반 친구였던 사사키를 만났다. 동네를 걸어가던 참에 갑작스레 말을 건네온 것이다. 놀랍게도 정장 양복을 빼입고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사사키는 고교 졸업 후 운송회사에 취직했지만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일찌감치 때려치우고 지금은 후나바시의 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차는 클럽 사장의 것으로 사사키는 이따금 운전기사 역할을 하는 모양이었다. 레이토가 직장에서의 불만을 털어놓자 사사키는 그렇다면 사표를 내버려 그딴 회사라고 말했다. 일할 곳은 널려 있어. 굳이 꾹꾹 참으면서 그런 곳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사사키는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서 종업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사키의 월 수입은 레이토의 2배가 넘었다.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에 걸렸다. 클럽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다. 어머니 미치에가 그 일로 돈을 벌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직장에서의 냉대는 여전히 달라질 게 없었다. 이물질 혼입사고는 전적으로 보수 담당자, 즉 레이토의 실수라는 걸로 처리되었다. 회사 공식 사이트에도 그런 취지의 사과문이 게재되었다. 회사에 가도 아무도 레이토와 눈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 괜히 한묶음으로 엮여서 회사에 눈밖에 나면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차례차례 멀어져 갔다. 어이가 없어서 화도 나지 않았다. 레이토는 사사키에게 정말로 채용이 가능하냐고 문의해 보았다. 그 즉시 돌아온 메시지에는 일단 면접 받으러 와라 라고 적혀 있었다. 면접을 받아본 바 즉시 채용이 결정되고 그날 밤부터 수습으로 일하게 되었다. 검은 양복은 사사키에게서 빌렸다. 일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는 바람에 머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 하라는 일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다. 처음 접한 밤의 세계는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였다. 생존 경쟁이 극심한 가혹한 일터라는 것도 금세 알았다. 아름답게 치장한 여자들이 장사용 얼굴과 원래 얼굴을 순식간에 바꿔가며 사용하는 기술에 또 압도되었다. 클럽에서 사흘쯤 일해본 뒤 식품회사에는 사표를 제출했다. 상사의 입에서 만류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일할 때는 정해졌느냐고 물어서 음식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상사는 흥 하고 코웃음을 쳤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웨이터로 일하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다. 하는 일은 다양했다. 플로어 청소, 화장실 청소, 재료 구매, 클럽 문이 열기 전부터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영업이 시작되면 전쟁이다. 테이블 정리, 주류 준비, 고객 안내, 짐 관리, 심부름, 고객 배웅, 더러워진 바닥 청소, 설거지 등등. 잽싸게 움직이지 않으면 즉각 고함이 날아왔다. 가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물론 고객님이다. 그 다음이 마담과 호스티스. 점장이라고 해봤자 그 한참 아래다. 웨이터라고 하면 그야말로 치하층이어서 턱짓으로 부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웨이터의 고생 따위 호스티스의 그것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웨이터의 고생 따위 호스티스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들의 불꽃 튀는 진검승부에는 옆에 가는 것조차 멈칫 망설여졌다. 그녀들은 이른바 개인 사업자다. 클럽 테이블을 빌려 자신의 고객을 접대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한 가게 안에서 여러 명의 동업자가 서로 경쟁하는 상태다. 어머니 미치에도 이런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는가? 라고 생각하면 레이토는 복잡한 심경이 되곤 했다. 여자라는 것을 무기삼아 남자들에게 유사 연애를 부여해주는 대가로 돈을 벌고 그걸로 생활을 꾸렸던 것이다. 자신도 그렇게 해서 키워졌다고 생각하니 이 업계의 머슴 같은 일이 마침 적합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똑같은 호스티스라도 다양한 인간이 있다. 개 중에는 프로의식이 결여된 자도 있었다. 그중 한 사람에게 레이토는 걸려들고 말았다. 부탁을 받고 집까지 데려다 줬더니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갑작스럽게 키스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사사키에게서 얘기 들었어. 아직 여자랑 자본 적이 없다면서? 직설적인 질문에 어쩔 줄 모르고 허둥거렸다. 그 반응에 상대는 크게 만족한 모양이었다. 하자, 이것저것 알려줄게. 라고 했다.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호스티스와의 관계는 절대 금지라는 건 채용 때 여러 번 주의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며 도망치려고 했다. 그건 표면적인 원칙일 뿐이니까 괜찮아. 우리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지. 들킬 리가 있어? 아, 아니면 나하고는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육감적인 몸을 기대며 입술을 맞닿을 만큼 얼굴을 바짝 들이댔다. 산전수전을 겪은 호스티스의 내세적인 공격에 여성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리는 없다. 섹스에 대한 흥미도 강했다. 그 결과 간단히 함락되어 버렸다. 아찔한 경험이기는 했다. 그 뒤 며칠 동안이나 꿈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가게에서는 항상 그녀를 눈으로 쫓고 있었다. 하지만 곧바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어느 날 사사키의 호출이 떨어졌다. 커피점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깜짝 놀랐다. 사사키가 머리를 빡빡 밀어버린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에 찬 얼굴로 사사키는 말했다. 나나 씨한테 손을 댔지? 레이토는 말문이 턱 막혔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가? 호스티스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사사키는 말했다. 들켜봤자 그쪽은 전혀 잃을 게 없어. 쫓겨나는 건 남자 쪽이라고. 사사키에 의하면 호스티스 나나는 SNS를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햇것을 먹었어. 역시 씹히는 맛이 다르더라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그녀에 대해 잘 아는 자들은 동정과의 섹스라고 금세 눈치를 챘다. 당연히 상대가 누구냐는 얘기가 나왔다. 어떻게 나라는 게 알려졌어? 레이토의 의문에 사사키는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가게 안에서 내 꼴을 보면 아무리 둔감한 사람이라도 금세 알지. 나나 씨를 보는 눈이 확 달라졌잖아. 점장이 나나 씨에게 은근슬쩍 떠보니까 확실하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다더라. 그걸로 결론이 났어. 넌 아웃이야. 레이토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딱 한 번뿐이었어. 앞으로는 절대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할게. 사사키는 고개를 저었다. 술 장사 같은 거 가벼운 일일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이 세계를 만만히 보면 안 돼. 너는 이 업계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이미 내려졌어. 원래는 나도 연대 책임으로 해고될 참이었어. 머리를 빡빡 미는 것으로 겨우 그것만은 면했다고 했다. 미안하다. 라고 레이토는 사과했다. 사과할 상대는 내가 아니야. 사사키는 말했다. 세상 어디에 자기가 집어먹은 요리를 내놓는 레스토랑이 있겠냐? 내가 배신한 상대는 고객이야. 대꾸할 말이 없어서 레이토는 입을 꾹 다물었다. 사사키는 한숨을 내쉬고 여기 커피값은 내가 낼게. 하지만 아직 못 받은 급료는 잊어버려. 원래는 벌금을 물렸어야 할 판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계산서를 손에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참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해고된 것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었다. 사사키의 지적이 너무나 정확해서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던 것이다. 밤업소 일을 만만하게 생각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비하한 구석이 분명히 있었다. 어차피 이런 일이니까 라는 마음이 프로의식의 결여를 불렀다. 만일 그런 게 아니라면 나나의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을 터였다. 그로부터 2달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보냈다. 얼마 안 되는 저금은 금세 바닥을 보였다. 방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집주인에게서 당장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까지도 몇 번 밀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둘러댈 말이 없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일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도요다 공작기계였다. 사원 기숙사가 있다는 점이 고마웠다. 실제로 살아보니 끔찍할 만큼 좁아 터진 방이었지만 하지만 결국 그 회사에서도 해고되었다.
악덕 경영자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지긋지긋했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지만 장래가 한층 더 불안해진 건 사실이었다. 변호사 이와모토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도요이 사장이 말했어. 결함 있는 기계는 아무리 수리해도 또 고장이 난다. 그 녀석도 마찬가지여서 어차피 결함품. 언젠가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나아가 변호사는 뒤를 이어 말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예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그 말에 대해 레이토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답은 찾지 못한 채였다.